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5일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지금 이게 세 편째인가요? 네 편째인가요? 2022년 국방기술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뭐 마무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이제 주제는 상당히 이제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술인데, 한편 한편으로 만들기에는 분량이 좀 애매한 그런 이야기들 좀 모아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연구자분들, 또 부스에 나와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 긴가민가 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뒷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자리에 이제 모아봤어요. 정리하는 마당에. 자, 그럼 일단 해볼게요. 제목에서 보시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조금 더 덧붙여질 것 같아요. 먼저 A사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 이제 KF-21에 A사 레이더를 개발해서 넣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개발할 때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처음에는 뭐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이제 거부했던 그런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A사 레이더가.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개발을 해냈는데, 그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이제 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최초에는 이제 이스라엘 가서 하드웨어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A사 레이더를 운용을 하니까 거기 레이더 개발 업체의 장비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초기 시험을 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업체에서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상당히 좋다. 근데 소프트웨어 부분도 같이 해야 되니까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하고 우리의 소프트웨어 기술하고 합쳐서 한번 글로벌 마케팅을 해보는 게 어떻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죠. 그래서 요번에 그 레이더, A사 레이더 KF-21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이 계셨어요. ADD 연구자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또 물어봤죠. 그래서 과연 그렇느냐, 아니면은 뭐 재미있자고 또는 국내 기술자들의 실력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냐 물어봤더니, 뭐 그것은 실제 그랬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이다. 뭐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아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부가가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개발했고 향후 여러 가지 파생형으로, 해상형으로, 뭐 초계기형으로, 또는 뭐 공중 탐지 레이더로 여러모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 그것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확인을 해주셨죠. 그 소프트웨어 A사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타겟팅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일 거라고 봐요. 또 ADD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하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했던 것은, 국내에서 그러면 A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주로 LIG 넥스원하고 한화에 관련된 이제 기업체가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지금 KF-21에 들어가는 레이더 같은 경우는 한화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체계 종합을 하는 그런 업체, 뭐 개발 업체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LIG 넥스원이 관여하는 새로운 두 번째 항공기용, 조금 더 작은, 그리고 좀 개선된 기술이 적용이 된, 왜냐하면 작아지기 때문에, 작아지면은 레이더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표면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고민이 들어간 그런 레이더에 대한 뭐랄까, 최소한 시제품 이상의 진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FA50에 들어가는 성능 개량형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다, 제가 이런 추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 점에 대해서 뭐 적답은 안 했지만은 그 연구자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KF-21용 A사 레이더를 개발할 때도 초창기와 같이 협업을 한 업체는 LIG였고, 어떤 뭐 이유에서든 어쨌든 경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한화로 넘어갔지만 LIG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FA50용으로 A사 레이더를 개발됐다는 것은 그 정도 능력은 있다. 뭐 그게 적용되는 단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짝 애매하게 이제 답을 하시더군요. 예,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이 이제 제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KF-21용 레이더 같은 경우도 최초 시제품이 이제 생산됐을 때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간에는 그게 계속 성능 개량이 되고 있다,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고, 그 연구자분은 그렇다. 저 그때 시제품 성능과 지금 제품의 성능은 다르다. 물론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됐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기술 자체도 전 세계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안 되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탁 꽃이 핀 건데, 예전에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천궁 미사일 그거를 사실은 러시아랑 같이 개발을 했다. 그때 천궁용,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그 S350 시스템에 들어가는 다기능 레이더 폐사 방식이죠. X밴드고. 자, 그걸 공동 개발하면서 그때 그 기술이 들어왔고, 그것이 차후 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A사 관련 기술, 레이더 기술을 꼽힐 수 있게 한 크다란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다니는데, 했더니 그 부분도 부인하지는 이제 않으셨죠. 예. 자, 그래서 A사 레이더에 관련된 내용을 그 정도로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카이 부스에서 이야기 나눈 걸 가지고 LAH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영상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약간 이건 재밌는 이야기로, 우스개 이야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카이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판촉을 하는 입장이니까, 뭐 저는 사실은 수리온의 외모에 대해서 뭐 크게 군용 무기의 외모는 저는 뭐 크게 상관을 안 합니다. 단지 그 기능성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리온 헬기의 공기 흡입구라고 그러죠. 보통 콧구멍, 보기 싫은 콧구멍, 약간 들창코 같이 생긴 콧구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 표현들을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카이부스의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 도입 초기부터도 뭐 그때 당연히 카이 관계자들하고 기술 이전 받는 곳이 카이니까 뭐 방사청이나 국방부 관련자들이 많이 갔겠죠. 육군 관계자도 갔겠고, 처음부터 이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해요. 모양이 안 이쁘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상당히 그 미에 대한 또 예민한 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맛에 대한 수준도 상당히 높은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이게 좀 그렇다, 개선할 방안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아마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본 것 같아요, 에어버스에. 그래서 에어버스 측에서 뭐 가능하지만 설계를 새로 다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이 제가 구두로 들은 말로는 뭐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 수 있다. 많은 시름을 새로 해야 되겠죠, 저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 청구가 있어서 뭐 포기했다. 그래서 이거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콧구멍 때문에 우리가 50억이나 100억이나 돈을 더 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제 카이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금년 4월 26일에 제143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을 했죠. 국방부 장관이 UH-60 하고 HH-60, HH는 아마 공군에서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성문 구조용으로 성능 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전부 다 이걸 수리온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아마 군에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익숙한 헬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수리온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아직 쌓이기에는 시간이 좀 짧잖아요. 이것도 초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절충을 해서 좋다. 기동 헬기로 쓰이는 UH-60은 성능 개량 없이 수리용으로 대체를 하고 특수전 작전용으로 쓰이는 UH-60이나 HH-60은 개량을 하자. 이렇게 타협안이 제시가 된 거예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 아니에요. 2023년부터 30년까지 특수전용 UH-60을 개량을 하는데 그 비용이 9,600억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심이 뭐냐면 국내 연구개발로 성능 개량을 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 주요 목적은 뭐냐면은 항공산업의 육성, 즉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술을 축적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면허 생산한 것이 1991년부터 99년까지 대한항공에서 했네요. 총 139대를 했는데 그 중에 특수전용이 약 36대 정도 돼요. 여기 보면 개량 비용이 대당 266억이니까 UH-60의 일반 헬기를 특수전용으로 아마 지금의 특수전용으로 쓰고 있는 거를 최신형으로 업데이트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 비용 266억이면은 지금 최종 생산되고 있는 수리용 기동헬기 일반형이겠죠. 그게 200억이 안 되거든요. 상당히 비싼 금액이긴 해요. 그래서 이 국산화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이 장비를 전부 다 우리 걸로 개발해서 넣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통합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헬기의 기존의 장비 업체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이번 카이 부스에서 이제 명확하게 들은 것이죠. 여기 들어가는 장비는 기본적으로는 미국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우리 기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노하우는 아마 이걸 장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최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배우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조립 단계에서 배우는 노하우. 그래서 이제 카이에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업그레이드 장비는 사실 국내 기술로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기술이던데 그 장비를 그냥 넣어도 되는데 사양에 맞춰서 이게 우리 헬기가 아니고 미국 헬기다 보니까 그들의 고가의 장비를 갖다가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저기 266억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 개발된 장비 이미 수리원용이나 LAH용으로 써야 되는 장비들하고 기능이 중첩되는데 이것이 단지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지적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미국제 헬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국산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장착하는 부분이 아마 대부분이다. 그 중에 큰 그게 없는 부분은 우리 뭐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장착한다. 그 경험을 우리가 해본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뭐 공격 헬기나 다른 헬기를 개발할 때 그 점도 사실은 소중하겠죠. 근데 카이 입장에서 욕심을 내자면은 그게 들어가는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장비 보니까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좀 그렇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전용 헬기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한 카이의 입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조바심, 안타까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잠깐 드릴 말씀은 초저고도 광학 인공위성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학에다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초소형 정찰 위성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체 로켓 발사도 이제 제한 없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초소형 로켓은 뭐 40kg, 60kg 정도의 크기니까 고체 로켓에다가 안에 막 여러 개 탄창에 총알 들어가듯이 여러 개 넣어서 한 발 띄워서 쫙 펼친다. 그래서 우리를 실시간으로 한반도를 감시한다. 뭐 주변국도 감시하겠죠, 당연히. 뭐 큰 영역이 아니니까 동북아라는 곳이. 그러면서 뭐 한 40기를 띄운다, 뭐 50기를 띄운다. 뭐 사실 더 띄울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저기 위성들이 되게 단가도 싸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은 그게 주로 탐지 장비는 SAR이에요, SAR. SAR, 레이더를 통해서 그걸 가시적인 정보로 바꾸는 기술이죠. 레이더로 보는 거예요. 그 점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기술과는 다른 점이에요. 이거는 레이더로 보는 게 아니고 광학이에요, 광학. 즉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찍는 거예요. 자, 이거랑 SAR랑은 같이 가야 되겠죠.
예. 레이더로 본 거하고 실제 사진으로 확대해서 본 거를 결합시켰을 때 최강의 정찰 능력이 되겠죠. 다 저고도니까. 그래서 SAR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400km에서 500km 정도의 그럼 아주 정찰 위성으로는 저고도거든요. 그게.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소개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 우리 군에서 레이더와 광학을 둘 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확인을 했어요. 물론 미래 기술이지만 뭐 SAR 소형 위성도 미래 기술이죠. 자,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광학과 레이더의 조합으로 간다. 그리고 광학 소형 위성의 고도는 훨씬 낮다. 심지어 SAR보다도 SAR의 400 몇십 킬로, 4, 500km 돼도 낮은 것인데 이거는 300km를 염두에 두고 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고도가 낮을수록 이 인공위성의 수명이 짧아져요. 왜냐하면 대기권에 가까울수록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위치 제어 같은 자세 제어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뭐 불순물에 부딪힐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중력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수명이 짧아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저렴하게 많이 쏘아 올리는 비용도 저렴하게 하고 위성 하나당의 단가도 저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 단계 더 낮춰서 광학 위성 같은 경우 300kg까지 내릴 수 있으면 광학 장비의 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고해상도가 필요 없으니까. 자, 멀리서 줌 렌즈로 당기는 대신에 가까이 다가서면 되잖아요. 그럼 또 깨끗한 사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운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고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수명이 다 해져가면은. 그러면 그때 그것을 위성의 수명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점에 좀 도달했을 때는 아예 고도를 150km로 낮추자. 아예 밑부분으로 절반을 낮추자. 그러면 피사체에다가 절반 가까이, 2배 가깝게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럼 해상도 2배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패턴화하자. 즉 300km 쏘아 올려서 쓰다가 수명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이제 한 1년밖에 안 남았겠네. 수명이 내지는 6개월밖에 안 남았겠네. 그러면 그걸 고도를 미리 150km 떨어뜨려서 거기서 마지막 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은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km의 광학 정찰 위성도 가지고 있고 150km의 광학 정찰 위성도 가지고 있겠다. 두 개를 동시에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는 계속 소모되고 일부는 계속 쏘아 올리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그리고 거기서 400km, 500km대로 올라가면 레이더가 또 SAR 레이더가 감시를 하고 그것들이 중첩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실시간 정찰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구나.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국들 다 포함해서 그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물 모형이고요. 오른쪽 왼쪽에 뭐 파란색으로 붙은 거는 뭐 전진 것 같은데 모형인 것 같고 크기는 저 뒤에 사람 문득 보이죠. 크지 않습니다. 작고 앞에 보이는 큰한 유리 조각 같은 거는 이게 이 광학 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카메라 들이는 프리즘이에요. 예. 즉 사물이 이렇게 와서 요 밑에 안쪽에다가 여기 뭐 국방과학연구소 있는 요 뒤에 뭐라고 옛날 말로 하면 필름이고 요새는 뭐 디지털 거기 있죠. CCD라는 거. 그게 상이 맺히는 부분. 그거예요. 이 빛을 모으는 거예요. 예. 이제 광학 프리즘이죠. 우리 카메라에 다 들어있잖아요. 프리즘이 예전에 광학 카메라는 요즘 디지털 카메라도 들어있죠. 단지 필름이 디지털 필름으로 바뀌었을 따름이죠. 예, 실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 사진은 i3 시스템이라고 대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보면 이제 EOIR 시스템, 그 IR 다 들어가죠. 뭐 형군 같은 거에도 보면은 적외선 추적 미사일이니까 거기 IR 시스템, IR 센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RWS 같은 거는 무조건 다 들어가죠. 무인계도 들어가죠. 뭐 엄청나게 용도가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기관총이나 소총의 기냥 시스템에도 IR 시스템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밤에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트럭에 장비하거나 소형 전술차에 장비하면은 밤에 그걸로 뭐 감시도 하지만 밤에 운전하는데도 그걸 바탕으로 운전을 한다고 해요. 야시 장비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활용도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장비인데 이걸 국산화 해낸 업체예요. i3 시스템이.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RWS는 한국에서 국방용으로 IR 센서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가격을 훨씬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 도움을 준 중요한 회사죠.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 요번에 이제 몇 가지 확인을 한 게 있어요. 예, 제가 왜냐하면 예전에 현궁의 조준 시스템, 제벨린의 조준 시스템, 거기다 IR 시스템을 하는 거잖아요, 제괴선으로. 그때 이 회사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궁금한 게 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적외선 센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냉각형이 있고 하나는 비냉각형이 있어요. 자, 비냉각형은 싸고 작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냉각형은 덩치가 커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냉각형이에요. 냉각형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 종류예요. 냉각형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냉각형이라 하면 우리 온도계 있죠. 체온계. 예, 적외선 이렇게 쏴서 하는 거. 그리고 식당에 출입할 때 얼굴 센서 온도 감지하는 거 있죠. 그게 비냉각형이에요. 이건 저렴하죠. 민수용으로 많이 쓰고. 그렇지만 뭐 총기나 이런 데 쓰는 거 아닌 다음에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몇 킬로 이상을 감지한다. 보통 요즘은 뭐 10킬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뭐 전차 정도의 규모는. 크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면 다 냉각 방식으로 봐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센서가 손톱만 하죠. 여기 센서예요. 카메라로 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CCD 같은 거예요. 적외선 센서. 그리고 이 앞에는 당연히 적외선을만 투과시키는 렌즈가 따로 필요합니다. 카메라 렌즈 같은 것이. 그 i3 시스템은 그걸 만들지는 않아요. 그 자기들은 센서만 이야기한 거예요. 저 컴퓨터로 카메라로 치면은 필름만 하는 거예요. 카메라 젠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센서의 성능하고 카메라 성능이 이제 조합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냉각형 시스템인데, 냉각형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현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미사일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게 아마 신궁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옆에 가스통이 달려 있어요. 냉매가. 그래서 순식간에 뭐 영하 뭐 100도 이하, 200도 정도까지 확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센서가 예민해지는 거죠. 그때 락군을 할 수 있는 거죠.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락군이 안 되는 거죠. 예, 감지하는 그 뭐랄까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냉각을 시켜야 돼요. 냉각을 시켰다가 조준을 실패한다거나 조준을 포기하게 되면 그 시스템은 다시는 못 쓰는 것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게 70-80%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담당자가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예. 다시 다른 냉매를 연결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센서가 한번 식으면 센서 자체를 교환해야 될 가능성이 70-90%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확신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의 장점은 뭐냐?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이 센서, 여기 보여드리는 손톱만한 센서를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궁이나 신궁 같은 미사일, 저기 나한테 노출되는 시간이 아주 짧죠. 뭐 비행기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탱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급속하게 냉각을 시키는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스통이 달린 것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RWS나 감시 장비처럼 계속 돌아야 되는 거 있죠. 그렇게 급속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의 냉장고처럼 이게 전기를 꽂아서 냉매를 천천히 식힌대요. 그리고 식힌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예. 가스통 같은 거는 가스가 다 소모되면은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가스통에 들어있는 가스의 양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냉장고처럼 전기로 연결된다 하면은 순식간에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량은 떨어지겠지만 지속성은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무인기나 장갑차나 탱크나 이런 데 들어가는 IR 센서는 이런 시스템을 쓸 것 같아요. 전기가 다 공급이 되잖아요. 엔진을 통해서, 배터리를 통해서. 그래서 장기간. 그래서 뭐 밤새도록 또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IR이 이렇게. 예. 그래서 요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용으로는 대부분 뭐 개인 화기에 들어가는 거 빼고는 그거는 전류를 공급하기 어렵잖아요. 무거워지니까. 너무 고가고.
그래서 개인 휴대장비용으로는 그리고 감지 그래도 그렇게 뭐 아주 멀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 확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냉각이지만 차량에 거치되는 그 이상으로는 전부 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방식의 전기를 통해서 지속적인 냉각이 가능한 센서를 그런 이제 냉각형 적외선 센서가 들어갈 것 같고, 짧은 시간 동안 빨리 냉각을 해야 되는, 급히 조준을 해야 되는 미사일류는 냉각 가스가, 냉매가 들어있는 통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거를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라면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무인기 암호화 장비인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재미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 이게 뭐냐면은 무인기 내에도 혼자 비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무인기의 임무에 따라서 뭐 많고 적고는 있겠지만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있어요. 뭐 GPS도 신호도 받아야 되고, 혼자 컴퓨터 생각할 수 있는 AI가 돌아갈 수 있는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비행을 제어해야 되는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그냥 바깥에 연결되면 가운데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보내는 신호는 전부 다 암호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이 딱 그 개입해서 이 신호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우리한테 해킹을 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조종하게 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무인기 내에 장치되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제어 시스템이 우리 사람과 연결되기, 조종자와 운용자와 연결되기 전에 이 암호화 시스템 패키지를 통해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암호화하는 거예요. 기존에도 그 암호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요즘 이제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계산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기본 것보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암호 시스템은 기존의 암호 시스템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시간이 예를 들어 몇만 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꾸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기존의 완벽한 암호 시스템도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해독해낸다. 그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난수표를 다 체크해 보는데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기반에 조금 더 복잡한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익숙해져 있는 해독 시스템이나 해킹 시스템으로는 이것을 하기 어렵게 됐다. 암호를 풀기가. 그런 정도의 기술적 개선인데, 향후 드론의 사용도 엄청나게 클 걸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술 제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2011년에 당시 이제 미국이 이런 이제 제트기 기반의 무인기를 CIA에서 정찰용으로 비밀리에 썼대요. 뭐 스텔스기겠죠. 이름은 이제 모델명 RQ17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1년에 이제 비밀리에 이란 상공에서 이란을 정찰을 하다가 이게 이란에 의해서 납포가 돼요. 무인기인데. 어떻게 납포가 되느냐? 이걸 해킹을 한 거예요. 해킹을 하면은 처음에 전파를 끊는 게 있겠죠. 서로 교신을 막는 게. 그렇게 되면은 이 신호가 완전히 끊어지면 원래는 사실은 이제 디폴트가 원래 기지로 돌아가게 되거나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무너지게 되면 추락이죠, 사실은. 아니면 자폭이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를 완벽한 컨트롤을 확보를 했어요, 해킹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 주인은 잊어버리고 이란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란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어요, 이 비행기가.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당시 비밀스러웠던 이 무인기 기술이 이란을 통해서 쫙 퍼졌다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거든요. 이게 그 해킹의 예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양자 암호화 패턴을 이용한 암호 시스템. 그래서 무인기에 있는 모든 신호들이 그 암호화 단계를 거쳐서 운용자와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향후에 군집 드론이나 드론이 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제밍이에요. GPS하고 신호 끊고, 지상 운용자하고 신호 끊고, 그렇게 다 우리도 대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어떤 장비로서 막 팬시하고 아름답고 무기다운 묵직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심사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국방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해킹하는 거, 상대방의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가서 군용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번 국방 대대전에서 그런 기술도 여러 있었어요. 보통 일반 대중의 관심은 적죠, 그런 것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의 해커들도 군인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 전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전장에서는 더욱더 많이 전쟁의 승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점에서 우리는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점에서는 북한도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 두 나라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 한반도 해킹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아마 이미 도달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